네, 그래서 이제 재료의 분류별로 한번 비율값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재료가 같은 비율을 가지는 않죠.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어떤 재료는 쉽게 뜨거워지고 어떤 재료는 천천히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정짓는 물성차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비열, 뭐 CV, CP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적, 열, 부피를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압력을 똑같이 해서 측정했던 거 정합 비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단위 질량당 온도 1켈빈 올릴 때 필요한 열의 양 비열이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고분자 그리고 세라믹 그리고 금속 재료의 대표적인 CP 값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요 위쪽으로 갈수록 요 CP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을 먼저 보면 이제 골드나 텅스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스틸, 아니면 알루미늄 순으로 우리가 CP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 비열 값이 500줄 킬로그램 켈빈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열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온도가 1켈빈 올릴 때 우리가 온도를 쉽게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1kg당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라믹 같은 경우 뭐 이건 유리고요. 실리콘 옥사이드죠. 그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옥사이드,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보시면 보통 700에서 900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수준의 값을 가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고분자 같은 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 1800에서 1900 값 이상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재료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엄청 큰 CP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라믹 재료에서이지만 한번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분자가 그럼 왜 이런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이렇게 큰 차이로 CP 값이 크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결합이 약하고 자유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자는 보통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슬이 진동이라든지 회전, 굴절 이런 다양한 운동 형태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진동 모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도 내부 자유도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큰 CP 값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밀도가 작고 분자 간 결합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는 금속이나 세라믹보다 밀도가 낮고 분자 간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때 원자 진동이 쉽게 커지게 만들어서 온도 상승을 더 완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을. 어쨌든 비열이라는 것이 이런 재료의 분류에서도 차이가 조금 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 우리 열 팽창, Thermal Expansio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는 결국 온도가 오르면 약간씩 길어지는 등 우리 부피가 커지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열 팽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조금 표현을 하게 되면 요 길이의 변화량과 온도의 변화량을 매개하는 계수, 즉 우리 길이, 처음 길이에서 변화된 길이와 처음 온도에서 변화된 온도 요 두 개를 매개하는 계수가 뭐냐면 열 팽창 계수라고 하고 보통 알파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켈빈 분의 1 혹은 1도씨 분의 1이라고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하면 안위 온도 변화당 재료의 길이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우리가 열팽창 계수 알파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왜 온도가 올라가면 재료가 팽창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결합과 관련이 있죠. 원자 사이의 결합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면 결합 에너지 곡선을 볼게요. 아래 결합 에너지를 우리가 세로축에 놓고 원자 간 거리를 가로축에 놨을 때 각 곡선은 온도 T에 따른 원자들의 평균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T1은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원자의 진동이 작고 T5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원자 진동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들이 더 강하게 진동하면서 평균 결합 길이, 이 본드 랭스가 약간씩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팽창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결합 에너지 곡선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팽창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 결합 강도와 열팽창 간의 관계를 보면 결합이 강한 재료일수록 이 에너지 곡선의 폭이 넓고 깊기 때문에 이렇게 넓고 깊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온도에 따른 결합 길이의 변화가 작게 된다는 겁니다. 즉, 결합이 강할수록 열팽창 계수가 작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라믹 같은 경우는 결합이 세죠. 결합이 세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이 작고요. 반면에 금속을 보면 이 결합 값이 예를 들어서 그냥 중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그냥 알파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고분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결합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알파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팽창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자 진동이 커지고 결합 에너지 곡선의 이 비대칭성 때문에 평균 결합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세라믹은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이 작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마다 열 팽창의 정도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어떤 재료는 크게 팽창하고 어떤 재료는 거의 변하지가 않는 건데 이것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열 팽창 계수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료 분류적으로 좀 보게 되면 보통 세라믹 같은 경우는 엄청 낮은 값을 갖고 있죠. 금속은 그거보다 크고 폴리머는 그거보다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 같은 경우가 큰 이유는 약한 2차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2차 결합이라고 하는 거 수소 결합 그리고 반데르발스 결합 이런 거는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2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약한 2차 결합 때문에 열팽창 계수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 결합은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비국소적인 결합인 금속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 세기는 중간 정도이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원자 진동이 커질 때 이 팽창되는 게 두 재료보다는 두 재료의 어떤 중간 정도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중요한 세라믹에서의 열 팽창이 작은 이유가 뭐예요? 세라믹은 이온 결합 하고 있죠. 그래서 매우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합 에너지 곡선이 깊고 가파르다는 겁니다. 우리 결합 에너지 곡선이 이렇게 깊고 가파르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도 결합의 길이의 변화가 매우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움직일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열 팽창 계수가 작고요. 이 결합이 강할수록 원자 진동과 진폭이 작아지고 평균 거리 변화도 작아지기 때문에 열 팽창이 작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의 열 팽창 계수가 작은 이유 다시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이 이제 Thermal Conductivity, 열 전도도입니다. 그래서 열은
어떻게 이동할까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 열은 열학적으로 보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한다고 배웠죠. 근데 어쨌든 요 이동하는 것이 이동하는 속도와 정도가 재료마다 다 다르게 되고 그 차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 전도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K, 소문자 K 값으로 열 전도도를 표현을 하고요. 요 열 전도도를 정의하는 그런 법칙을 우리 후리에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후리에 법칙. 그게 뭐냐면 열 전도도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량을 온도 구배로 나눈 값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 열유량이 있습니다. 열유량 그리고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의 양을 온도 9배로 나눈 값. 그래서 이 Q 값이 열유량이 되겠고요. 즉 유량이 뭐예요? 면적이죠. 여기 면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열의 양을 열유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 전도도라고 하는 것의 단위가 어떻게 돼요? 줄 퍼 미터 켈빈 세크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도 9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거죠. 즉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열이 이동하는 속도는 재료의 요 열전도도 값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어떤 기본적으로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열전도도가 크면 클수록 같은 온도 차에서 더 많은 열이 빠르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 유량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부분은 뭐예요?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물리적인 방향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T2가 T1보다 더 높은 온도일 때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가 되겠죠? 그럴 때 열이 방향을 높은 온도에서 낮은 방향 쪽으로 플럭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유량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온도 9배, 즉 dx분의 dt의 부와 반대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적인 관점에서 열전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온 영역에서는 원자들이 더 강하게 진동을 하고 더 강한 진동 모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진동 에너지가 인접한 원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전달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고르게 퍼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포논 트랜스포트라고 했죠. 포논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전자에 의해서도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열전도도라는 것은 열전도는 재료 내부에서 이 열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열전도 메커니즘이 금속은 전자적인 기억 그리고 포논에 의한 격자 진동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세라믹은 격자 진동이 거의 주요한 어, 그러한 열 전도의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분자도 비슷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세라믹이니까 포논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 유령이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마다 우리가 열 전도도 값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같은 온도 차를 줘도 우리가 금속은 금방 뜨거워지고 플라스틱은 거의 안 뜨거워지죠. 그 이유가 바로 열 전달 메커니즘이 재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K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주요 재료군 금속, 세라믹, 폴리머를 보면은 금속은 전자와 원자 진동으로 열이 쉽게 잘 전달되기 때문에 이 K 값이 매우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금속은 에너지 전달 기구가 뭐예요? 전자 더하기 포논 격자 진동이 되겠죠.
반면에 세라믹 같은 경우는 원자대 진동에 의한, 즉 포논에 의한 것만 유효하게 에너지를 전달시키기 때문에 좀 낮은 것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고분자는 이 진동이 더 낮죠. 약한 분자 진동, 2차 진동, 2차 결합에 의해서 혹은 사슬, 회전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동일한 이 세 가지 재료를 100도로 같이 올렸을 때 가장 빨리 뜨거워지는 게 이 금속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뭡니까? 이 세라믹에선 이 포논이 가장 중요한 열 진동, 열 전달 메커니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믹 내에서도 이렇게 열 전도도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러한 왜 차이가 나는지까지 아시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세라믹이 이 정도의 열 전도 도값을 가진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열적 특성을 활용해서 어떤 재료를 설계할 때 이 열 전도도 값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 세라믹에서 열 전도 메커니즘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고체에서 열 전도 메커니즘이 포논, 격자 진동에 의한 거, 그리고 자유전자. 한편 강자성체라고 한다면 스핀 방향성의 변화가 이 열 전도의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세라믹스의 경우에는 자유전자의 농도가 낮고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포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참고적으로 어쨌든 영향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논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열전도 메커니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하는 고체는 어떤 진폭을 가지고 평균 위치를 중심으로 진동을 하게 되고 이웃 원자와의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 원자를 진동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파동의 형태로 외부에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전달에 의한 파동은 어떤 결함이나 입계 혹은 기공에 의해서 산란하거나 혹은 다른 내부 표면에서 반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 교란이 산란되기 전에 평균 이동하는 평균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평균 자유행로 민프리패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TH 열전도도 값이 다음과 같이 요 열 평균 자유행로 값 그리고 열 에너지의 캐리어 수 얼마나 많은 포논이 있는지 그리고 평균 속도 그리고 요거는 상수가 되겠고 요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컨덕티비티 값과 매우 비슷한 거 알 수 있죠? 컨덕티비티, 모빌리티, 뭐와 연관이 있어요? 모빌리티, 그리고 농도, 그리고 캐리어의 농도, 그리고 전자 Z 몇 가인 건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이 컨덕티비티랑 매우 비슷하게 이 열 전도도도 인프리패스, 속도, 그리고 캐리어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크기와 질량의 원자 혹은 이온으로 구성된 규칙성이 높은 구조,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이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포논 산란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KTH 값이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규칙성이 없는 비정질 세라믹스,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포논 산란이 증가되기 때문에 KTH 값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요 마그네슘 옥사이드에 니켈 옥사이드를 추가했을 때, 요 KTH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미세 조직의 열 전도도 영향을 조금 보면, 우리가 열 전도도 영향을 미치는 미세 조직 인자가 뭐가 있어요? 결정의 크기, 결함, 특히 점결함, 그리고 기공, 보이드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결정립 크기는 일반적으로 포논의 이 민프리패스가 결정립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결정립계의 포논 산란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점결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고순도의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 요 KTH 값이 300W/m²인데 요것은 매우 우수한 열 전도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질화 알루미늄의 Al2O3 산화망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결을 할 때 이러한 결함 방정식을 따르면서 소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 공공이 포논의 슬란체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포논의 민 프리패스가 요 결함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에서 200W per ms로 값을 낮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300이었다가 이렇게 수결하면서 생기는 공공 때문에 이 값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결정의 크기, 두 번째 정gram, 그리고 세 번째는 기공인데 기공은 공기의 열 전도도는 세라믹스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죠. 그래서 만약에 부피 분율이 큰 기공이 첨가될 경우에 우리가 이 KTH 값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열 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수직 김자 이 세 가지 중요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우리 개념으로 우리가 서머 스트레스, 열 응력이라는 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열 응력이 뭐예요? 재료가 열을 받으면 팽창하려고 하고 냉각하면 수축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료의 기계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즉 길이를 고정시킨다고 한다면 내부에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열 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응력의 발생 원인으로는 우리가 불균일 가열하거나 불균일 냉각하면 이런 열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고 x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온도를 여기만 가열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여기 x의 값에 따라서 점차 낮아지게 되면서 온도 9배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에 의해서 열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불균일 가열 혹은 불균일 냉각에 의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열 팽창 계수의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A 재료와 B 재료를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재료의 열 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를 올렸을 때 여기에 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라믹, 금속, 금속, 유리 이런 식으로 서로 열 팽창 계수가 다른 재료를 붙여놨을 때 인장 응력 혹은 압축 응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열 응력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열 팽창이 구속된 상태에서 응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동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룸T에서 룸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황동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동봉의 끝단이 고정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팽창하거나 압축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속 가열, 여기서는 온도를 올렸기 때문에 가열이죠. 그래서 구속 가열한 상태로 우리가 황동봉을 응력이 172메가파스칼이 되도록 하려면 몇 온도까지 가열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온도를 높이면 내부에 압축 응력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 한쪽만 구속됐다고 했을 때 온도를 올리면 요만큼 어쨌든 팽창하려고 하기 때문에 델타 L만큼의 기계적으로 변형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양쪽을 다 구속시키기 때문에 델타 L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 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기계적 물성에서 배운 게 뭐죠? 기대 변형률, 스트레인
스트레인 응력 변형률 곡선 배웠죠? 그랬을 때 그게 그래서 요 응력과 변형률이 이 탄성계수 2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을 먼저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압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죄송합니다. 황동의 물성이 탄성계수 값이 주어지고요. 100기가파스칼로. 두 번째로 열팽창계수 요 알파 값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per 켈빈 per 도씨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목표 응력이 마이너스 172 메가파스칼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그대로 봤을 때 요 스트레인이 결국은 요 기계적인 열 응력에 의해서 발생된 스트레인이고 그것이 요 열 팽창계수와 그리고 온도의 변화 이렇게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그마 다시 쓸게요. 2 곱하기 여기서 마이너스 압축이기 때문에 입실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이 2 곱하기 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지고 알파 델타 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예요? 요게 마이너스 172 메가파스칼이 되겠고요. 그죠? 응력 압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값이 여기 이 값과 알파 값이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가열하기 전에 온도가 20도라고 여기서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 요 식을 풀으면 106도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 내부에 상온에서 106도까지 온도를 올리게 되면 내부에 압축받는 응력이 172 메가파스칼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열응력 이 문제도 하나의 중요하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열충격이라는 것도 한번 봐볼게요. 열충격은 이제 열충격 저항성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열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유리컵에 찬물을 부었을 때 갑자기 깨지죠. 이게 열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급속 가열 혹은 급속 냉각으로 인해 재료 내부에 큰 온도급의 temperature gradient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열응력, thermal stress가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재료가 파손되는 현상을 우리가 열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충격은 단순히 팽창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도차, 재료 내부의 온도차에 따른 내부 응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다는 거고 이 불균형이 한계 강도를 초과할 때 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열충격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온도가 급격히 바뀌면 표면과 내부의 온도 변화가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급속냉각, 우리 퀸칭 같은 거 할 때 표면은 온도가 빠르게 떨어져서 수축하지만 그죠? 내부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은 어떤 응력이 생겨요? 인장 응력이 생기고 내부는 압축 응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 급속 가열할 때는 어떻게 돼요? 표면은 먼저 팽창하지만 내부는 아직 차갑죠. 그럼 표면은 무슨 응력이에요? 압축 응력. 내부는 어떻게 되죠?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열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과 내부의 열 응력 불균형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요 열충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충격의 파괴 조건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넘어서면 결국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전파되면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은 배웠죠. 그래서 열충격으로 인한 파괴는 결국은 온도 구배가 파괴 강도를 초과할 때 시작됩니다. 이 온도 구배, 그걸 우리가 임계 온도 변화라고 하여. 그래서 이 임계 온도 변화가
파괴 강도 요거보다 커질 때 시작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말고 탄성계수와 열팽창계수 그리고 포화성비와 다음과 같이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알게 되면 이 온도가 가열을 했을 때 언제 파괴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서 열 충격이 강한 재료의 조건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라면은 요 식을 보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열 충격 강한 재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열팽창 계수가 낮아야 되겠죠. 왜냐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길이 변화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변화가 작아야 응력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탄성 계수가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유연할수록 응력 분산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 이 파기 강도 요 값이 커야 되죠. 그래서 균열이 생기더라도 쉽게 퍼지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열 전도도 K값이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차가 빠르게 완화돼서 내부 온도 9배가 감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열 충격 강한 재료가 가지는 네 가지 특성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아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 충격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봐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급속한 온도 변화에도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열 충격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균일 가열 혹은 냉각 시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온도 차이, 이것을 우리가 열 충격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죠. 즉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임계 온도 변화 델타 Tc 요거를 넘지 않아야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속 냉각 캔칭할 때의 표면 응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캔칭할 때 표면은 먼저 식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서 수축하려고 하지만 요 내부의 온도는 어때요? 뜨겁기 때문에 결국 팽창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수축이 억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만큼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길이가 이렇게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장 응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인장 응력을 우리가 앞서 계산한 요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응력이고 탄성계수 알파값 델타 T 배웠죠? 그래서 온도차가 커질수록 인장 응력이 커지고 파괴 강도가 초과되면 표면이 깨지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이 파괴가 일어나는 임계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 파괴는 인장 응력이 파괴 강도에 도달할 때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시그마 값이 만약에 시그마 파괴값, 프랙처가 일어나는 값이 같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열 충격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요 파괴가 일어나는 임계 냉각 속도는 어떤 값과 관련이 있어요? 시그마 프랙처가 일어나는 값, 그리고 K 값, 그리고 E 값, 그리고 알파 값인 거죠. 그래서 열 충격 저항성이 우수한 재료가 뭐예요? 요게 큰 재료인 거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이해해보시고 그래서 결국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냉각 속도와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냉각이 빠를수록 결국 뭐가 커져요? 온도 9배가 커지죠. 그러면 그만큼 열 응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된 어떠한 그런 열 전달 모델로 보면 온도차, 이 온도차는 냉각 속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열 전도도 K 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임계 조건과 결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충격 저항성을 TS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TSR이 좋은 재료가 어떤 재료냐라고 물어봤을 때 강하고, 즉 시그마 F 값이 크고 열이 잘 통하고, 즉 K 값이 크고 팽창이 적고, 즉 알파 값이 작고 유연한 이 값이 작은 재료가 열충격에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라믹스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미세균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즉 아무런 외부의 힘이 없어도 내부 응력 때문에 스스로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자발적 미세균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 없이 어떤 느린 냉각 중에도 미세균열이 내부에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생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어, 단상 재료의 열 팽창 이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결정은 대부분 아이소트로픽해요. 즉 등방성인데, 등방성이 아니라 이방성, 어나이스트로픽하기 때문에 결정 방향에 따라서 열 팽창 계수가 다른 겁니다. 즉, 뭐 예를 들어 시축의 수직인 그러한 방향과 시축의 평행 방향에 따라서 열 팽창 계수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각 시에 이런 각 결정 방향이 다르게 수축하기 때문에 결국 결정 립기에 그레인 바운더리에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상 재료의 열팽창 이방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다상 재료의 열팽창 불일치, 즉 서로 다른 상, 페이지가 공존할 때 각 상의 알파 값이 달라서 냉각할 때 한 상은 더 많이 수축하게 되고 다른 상은 덜 수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계면에 뭐가 생겨요? 응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열팽창 불일치로 인해서 계면에 미세균열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뭐 CMC와 같은 어떤 복합체 아니면은 뭐 지르코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조스 이런 복합체에서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로 상전이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부피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미세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냉각 중에 일부 상이 상전이를 겪으면서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피 변화는 결국은 주변 결정과의 구속, 주변 결정이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잔류 응력을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상전이 부분에서 국부적인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이 자발적인 미세균열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응력 집중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하중이 가해질 때 균열이 쉽게 성장하고 취성 파괴를 유도한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부 세라믹에서는 이러한 미세균열이 응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전파를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가 CMC 같은 것에서 우리가 응력을 분산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열 코팅에서 예를 보면 우리가 가스 터빈 엔진을 생각할 때 더 뜨겁게 가동되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단열 코팅 기술인 거죠. 그래서 Thermal Barrier Coating이 있는데, 요것의 필수 요소가 첫 번째로는 엔진 부품과의 단열을 제공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단열 코팅층과 내부 부품 사이의 열 팽창 불일치를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열 팽창 계수값이 비슷한 애를 코팅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열 팽창 요 엔진에서 일어나는 가스를 반사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이 작동이 상온 섭씨 한 1300도 정도 되는 온도가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열 충격이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열 구배와 에너지 흐름을 견뎌야 되는 거고, 보통 요 분위기가 산화 분위기이기 때문에 최대 10기압의 압력을 뱉어야 된다. 아무튼 이러한 6가지의 어떤 필수 요소가 가지고 있어요.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서멀 배리어 코팅이라고 하는 단열 코팅은 이러한 초합금에 증착된 또 본드 코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요거는 AL이
포함된 합금을 쓰게 되는데 다공성 산화물층과 정합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기 TgO, Thermally Grown Oxide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선택적으로 열 때문에 상하층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옥사이드층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요 다공성 산화물, 보통 우리가 7% 도핑 지르코니아 옥사이드인데 요게 보통 본질적으로는 큰 미세균열을 갖는 지르코늄 옥사이드예요. 그러니까 미세균열이 크다는 거죠. 미세균열. 그럼 여기서 우리 단열 코팅할 때 이 미세균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은 이 코팅의 열 팽창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게 요거가 되겠습니다. 낮은 열 전도율로서 우리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TBC에서 보통 요 7% 지르코니아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Thermal and Environmental Barrier Coating이라고 해서 TEBC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Environmental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수증기, 산소 혹은 각 엔진이 갖는 화학적인 환경 이런 것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물과 반응해서 어떤 게 생겨요? 이런 게 생기죠.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는 TEBC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요 1에서 4나노미터 니켈 기반 초합금과 가장 열팽창 계수가 비슷한 알루미늄 기반 코팅을 하게 되고 그 위에는 서멀리그론 옥사이드 자연 산화층이 생성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공성 코팅된 다공성 산화물 단열 코팅을 하게 되는데 다공성 산화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 미세균열이 자발적으로 미세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팽창 불일치를 수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의 열 템퍼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의 열 템퍼링이라고 하죠. 담금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담금질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유리 전이 온도, 즉 비정질 고체에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딱딱한 상태에서 고무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로 가는 전이 온도를 우리가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하고 TG라고 하죠. 그래서 소다 라임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 유리 전이 온도가 약 560도 정도 됩니다. 어쨌든 TG 상태로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 초기 표면층은 내부보다 더 빠르게 수축하게 되고, 그죠? 그 내부는 여전히 점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즉 내부는 뜨거워서 팽창하려고 하는데 표면이 수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이 억지로 늘려진 힘이 작용하게 되므로 어떤 응력이 생겨요? 인장 응력. 여기는 인장 응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내부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응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압축 응력이 생기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담글질 상태에서 보면 이걸 다시 전체적으로 상온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유리 내부는 외부보다 느린 속도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내부의 BVP, 이거는 외부보다 더 작은 BV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BVP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해서 1kg당 부피예요. 어쨌든 이 내부의 BVP가 더 작은 내부의 BV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는 비정질이기 때문에 느리게 냉각하면 원자들이 충분히 재배열돼서 BVP가 작고 밀도가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빠르게 냉각시키면 원자 배열이 덜 정렬돼서 느슨하고 BVP가 크고 밀도가 작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외부 표면은 압축 응력을 갖게 되고 내부는 인장 응력을 갖게 되는 최종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소다 라임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 우리 강도가 원래는 50메가파스칼이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50메가파스칼로 강도를
커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제 열 템퍼링, 즉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담금질 형태를 거침으로써 우리가 강화 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총 혹은 어떤 무기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는 그런 유리를 어떻게 만드냐? 다음과 같이 이런 담금질 형태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각 단계의 담금질 형태를 공정을 잘 보시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